지난 이야기, 중원의 강자로 자리 잡은 홍타이지. 명을 치기에 앞서 다시 한번 조선과의 전쟁을 준비하게 되고 일찌감치 청과의 전쟁을 염두하고 만반의 준비를 마친 조선. 그러나 조선의 작전을 눈치챈 홍타이지는 병력을 총동원해 어마어마한 속도로 한양을 향해 진군하기 시작하는데, 조선의 위기 병자호란 두 번째 이야기. 제일 치명적인 게 뭐냐면 11월 13일에 비변사에서 올라온 상소인데, 전쟁이 코앞이다. 반드시 난다. 얼음이 얼면 적은 침공할 것이다. 항상 그래왔어요. 강이 얼면 넘어오잖아. 그렇죠. 아니 왜냐면 이게 다 지금 거의 선전포고나 네. 같이 사실 저기 경문도 보냈어요. 네. 거의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경문. 우리가 경문을 보냈다고요? 저기 칸한테 보냈어. 거봐, 우리 아무도 모르는 역사 아니에요? 우리가 선전포고한 거? 선전포고까지는 아니고 우리는 너희랑 이렇게 못 놀아. 우리는 니들 못 들어줘. 네가 만약 그게 진다고 선전포고 아닙니까? 근데 그 경문이 되게 그래. 우리가 이렇게 의리를 내세우는데 너희가 침공하면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당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역사를 돌이켜봐라. 대의를 무시한 나라 다 망했다. 도학의 나라의 조선에서 임진왜란 때 조선에 들어왔던 애들 일본 가서 다 죽었어. 도요토미 몰락했잖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원래 임진왜란 참전 안 했다가 네. 패권을 잡았잖아. 이건 또 다 아셔가지고 일본을 봐라. 대의를 저버린 애들은 다 돌아가셨다. 벌써부터 정신승리를 예고하셨네요.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를 침공하면 우리가 힘이 약하니까 고난은 겪겠지만 결국은 하늘이 너를 벌할 것이다. 그래, 그렇게 따지면 후금이 나중엔 멸망해. 역시 몇백 년 후에 그렇죠. 아우, 괜찮아. 그래도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럼 우리는 발전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 돼요. 하여간 중요한 거는 육도 군사를 이제 다 우리 조직 다 해놨잖아. 네. 징발해서 국경에 배치하자고 해야죠. 해요. 그랬더니 군량이 엄청나게 들잖아요. 네. 하지 마. 그래요. 그러니까 왜 강론에서 그렇게 척화를 내세우고 나서는 강론에 들어가서 왜 그러냐. 그것도 나름 이유는 있어. 왜냐하면 전쟁 날 거 안 되며. 그 많은 군대를 동원하면 조선이 가지고 있는 군량 갖고는 1년인가 2년밖에 못 버텨요. 1년이 아니라 오늘은 버텨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좌우간 멀리 보신 거죠. 그래서 이제 옆에 하지 말라고. 멧돼지가 죽어가는 것 같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후금은 이제 전쟁의 결심을 완전히 굳혀요. 했겠죠. 네. 여기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후금의 장군 마부대하고 의주부윤 임경호의 회담이 있어요. 네. 이 마부대가 뭐라고 말하냐면 칸이 여러 왕자들과 더불어 매번 이르기를 조선은 아녀자의 나라인데 무엇을 믿고 저러는가 하고 항상 웃는다라고 나왔습니다. 아니 이때 인조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너무 이러면 안 되는 게 나름 네. 고민이 많았어요. 아, 그러니까요. 나름 고민은 네. 많네요. 그렇죠. 그 고민을 알고 싶은 거죠. 고민의 결과가 없으니까 그렇죠. 사실 또 11월에 또 이제 통역관이 돌아와서 네. 이게 네. 왜냐하면 군대가 하루 오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몇 달 전부터 사실 모은다고. 그러니까 이럴 때 벌써 청나라는 이미 군대를 동원하고 있었어요. 통역관이 와서 이게 보니까 눈치를 채는데 지금 군대 동원 중입니다. 그랬더니 뭐 통역관이 뭘 하냐? 어? 네가 뭘 알아라고 했다고? 근데 이런 말은 또 정치적인 발언일 수도 있어요. 알아들어도 가만히 입 닥치고 있어 뭐 이런 뜻일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냐고 이제 또 주변에서 얘기를 하니까 인조가 이때 참 이제 속에 있는 말을 합니다. 방어할 준비를 하자고 하면 우리나라 뭐 없다 어쩌고 하면서 이렇다 하고, 그러면 방어가 안 되니까 화친하자 그러면 모두 불가하다. 특히 명사라는 사람들이 불가하다고 그러고, 적은 반드시 올 텐데 주화도 안 된다 화친도 안 된다 이러니 날더러 어떡하란 말이냐 이렇게 나왔어요. 진짜 아, 이러지도 그러면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그러면 인조 자체는 분명히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 밑에서 있는 탐관오리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아니죠. 탐관오리 아닌 사람도 뭐 많아. 토색질하는 애들은 아니니까 얘네가. 그러면 그 돈 갖고 뭐 하고 있는 거야? 나라 방비 안 하고. 방비하고 있잖아. 한 사람은 군사력으로 막자는 파와 한 사람은 의리와 하늘을 믿고 맞자는 파로 좀 심하긴 한데 뭐 그렇게 되지 결국은. 근데 이제 인조도 이제 딜레마가 뭐냐면 광해군을 쫓아낼 때 내세운 게 의리였단 말이에요. 명분과 의리. 그러니까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하고 싶어도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이 고담준론하는 파들이 있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뭐 나름도 준비한다고 호적도 정비해라 막 이런 거 하는데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역사상 항상 보면 위대하신 군주분들 그리고 굉장히 훌륭하신 장군님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백성을 먼저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인데 백성을 먼저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 같네요. 아니요, 다 백성들 걱정해요. 생각은 하는데 판단이 틀리는 거죠. 판단이. 나 오늘 참는데 실패했어. 근데 문제는 정말 위대한 리더라면 이런 딜레마를 극복을 해야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인조가 비판을 받는 건 이걸 극복을 못하고 우왕좌왕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렇게 치킨 게임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11월 16일에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바꿔서 사신을 보내요. 화친을 하자 하고 그랬는데 이때 이미 군대는 움직이고 있었어. 사실 화친하러 가는 사람이 막 가는데 야 저기 군대 되게 많이 가네 어디 가나? 맞아요. 조선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이게 한 10월 달이라도 보냈으면 그렇죠. 괜찮았을 텐데 이게 보내니 많이 하다가 12월 달에 가거든요. 이미 침공이 시작된 이유죠. 그리고 이제 국내는 또 교서를 내려요. 우리가 싸우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부득한 상황에서 지금 화친하게 되었다. 국내 교서는 쫙 깔고 아이고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사실 갔는데 그땐 벌써 군대가 오고 코앞까지 왔어. 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냥 타이밍을 못 맞춰도 너무 그러네요. 이렇게 해서 9년 만에 후금과 조선은 다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제 후금은 청으로 바뀌었는데 과연 병자호란에서 청과 조선은 어떤 무기를 사용했는지 굉장히 오랜만이죠. 무기고 먼저 다녀오시죠. 무기고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임진왜란이 끝난 지 한 세대 만에 조선은 다시 한번 전란에 휩싸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또 한 번의 뼈아픈 전쟁이었던 병자호란이었죠. 오늘은 병자호란 당시의 무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조선군입니다. 우리 조선군의 무기는 임진왜란을 계기로 조총이 매우 강화됩니다. 전쟁이 끝난 후 조선에 귀한 외인들이 조총 제작 기술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합니다. 그 결과 17세기 초 무렵엔 조선군에서 조총수가 거의 40%에 이를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죠. 조총과 함께 활도 여전히 쓰였습니다. 각궁이 쓰였는데요. 전장에서 공수들은 조총수들이 재장전을 할 때 그 틈을 메우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단병 접전의 무기로는 여전히 환도가 쓰였습니다. 임진왜란 때 환도는 그 짧은 길이로 고전을 면치 못했죠. 임란 이후에 길이가 좀 길어지나 싶었지만 조총수나 궁수의 비중이 높았던 조선군에게 긴 칼은 여전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결국 조선의 환도는 다시 짧은 길이의 칼로 돌아가게 됩니다. 조선 후기의 갑옷은 두 장갑이 대표적입니다. 대부분이 목면을 서너 겹으로 겹쳐서 만들고 가죽 조각인 차를 옷 안쪽에 리벳으로 고정한 형태의 갑옷입니다. 우리가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사극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갑옷이죠. 이 갑옷은 제작 단가가 매우 비쌌습니다. 현재로 환산하면 거의 400만 원에 달하는 갑옷이어서 고급 지휘관이나 착용이 가능했을 겁니다. 하급 무장이나 일반 병사들은 저품질의 가죽으로 만든 피갑이나 종이로 만든 지갑을 사용했습니다. 특히 당나무로 만든 조선의 한지는 질기기로 유명했는데요. 10에서 15장의 한지를 누벼서 만든 지갑은 경우에 따라서 화승총에 대한 방어력도 있었습니다. 이외에 목면갑이란 갑옷도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목화로 짠 갑옷인데 일종의 패딩 형태를 띠고 있었죠. 이런 목면갑은 창칼에 대한 방어력은 떨어지지만 화살이나 총알에 대해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조선군은 수송전에서 화포도 사용했습니다. 인조실록 33권, 인조 14년 12월 19일의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있는데요. 적병이 진격하여 남성에 육박했는데 아군이 화포로 공격하여 물리쳤다. 안타깝게도 무슨 화포를 썼는지는 분명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추측컨대 가장 흔했던 화포와 가장 최신의 화포를 썼을 겁니다. 당시 조선군이 가지고 있던 화포 중 현자 총통은 각 지방 읍지에 가장 많이 비축되어 있던 화포였죠. 길이는 75에서 79cm, 구경은 6.5에서 7.5cm였습니다. 현자 총통만큼 흔하지 않았지만 천자 총통 역시 조선군이 많이 가지고 있었던 화포였습니다. 특히 천자 총통은 조선 후기의 재래식 화포 중에서 구경이 11.76cm로 가장 컸습니다. 큰 구경 때문에 천자 총통은 성능에 비해 화약 소모량이 지나치게 많다는 비난을 듣곤 했죠. 총신이 새긴 삼열총도 쓰였습니다만 조선 후기에는 조총의 보급이 늘면서 단지 신호용으로만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가장 최신의 화포라면 임진왜란 때 들어온 블랑기포였을 겁니다. 블랑기포는 유럽의 카트리지식 화포로 종전의 화포에 비해 재장전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습니다. 하지만 가스 손실이 많아 위력의 손실은 감수해야 했죠. 조선군은 블랑기포 한 문당 5개의 자포, 즉 카트리지를 운영했습니다. 이번엔 후금군의 무기를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사르우 전투 직후 포로가 된 조선인 이민화는 후금군 군대의 무기에 대해 자세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먼저 활인데요. 후금군의 활은 중국 활과 같고 가죽 활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예로부터 여러 소재가 혼합된 합성궁을 사용했는데요. 활시는 주로 비단을 사용했습니다. 후금군은 활의 소재는 중국과 같았지만 활시유는 소의 힘줄을 사용했습니다. 칼에 대해선 잠옷 정해롭고 예리하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북방 유목민족 특유의 날카로운 곡도를 썼겠죠. 또한 그들의 갑옷에 대해서는 심히 날새며 정교하고 치밀하다. 항상 갈고 단련하여 사용한다. 이런 연고로 전쟁터에 나서면 반짝인다라고 설명해놨습니다. 당시 후금군은 오늘날의 코트와 비슷한 면갑을 착용했습니다. 두꺼운 면이나 비단 천 속에 쇠미늘을 넣은 갑옷이죠. 거의 전신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방한과 방어력 모두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병이 이렇게 면갑을 입은 건 아니었습니다. 후금군의 군대에는 경기병도 상당수 있었는데 그들은 섬유나 가죽으로 된 비교적 간단한 복장으로 전투에 임했죠. 후금군이라고 모두 기병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제국의 군대였으니 보병도 있었겠죠. 후금군의 보병은 활과 검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었고 여기에 간략화된 면갑이나 섬유 갑옷을 착용했습니다. 후금군의 군대는 대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영원성 전투에서 혼쭐이 난 바 있는 홍위포를 명나라 군으로부터 노획해 남한산성을 공략하는 데 사용했죠. 이 밖에 후금군은 긴 사다리나 방패차 같은 공속무기도 다수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병자호란에 쓰인 무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또다시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이번에도 조선은 과연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답답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홍타이지가 직접 내려옵니까? 일단은 자기가 먼저 선봉대를 보내고 나서 자기는 자기 자신 좀 느긋하게 옵니다. 1차 선봉대가 300명, 그다음에 모두 합쳐서 약 한 3만 5천 명이 들어왔다고 하고요. 근데 여지껏의 역사를 보면 그 300명한테 뚫리잖아, 자꾸. 그 병력에 대해서 3만 5천 설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병력까지 다 합쳐서는 이제 자기들은 20만이라고 했고 청군 7만, 몽고 3만, 그 한나라 그 항복한 모문용 부대 걔들 2만 합쳐서 12만이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좀 또 과장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일단 기본 3배는 빼야 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뭐 대략 여기 정도에서 조금 빼야 10만, 7만? 근데 제 생각에는 이 3만 5천이 대부분 전투를 수행했을 것 같긴 해요. 아 근데 사실 그 바로 앞에 있었던 게 정묘호란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일주일 안 걸렸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시간이 너무 빨랐는데 이번에는 좀 천천히 남아 하나요? 제가 지금부터 전쟁 발발 이후의 타임라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놀라지 마십시오. 잠시만요. 잠시만. 여기 잠깐만요. 시작하시죠. 12월 9일부터 아주 무서운 속도로 남하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때 올라왔던 장계를 보면요, 청군이 얼마나 빨리 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아 이번에도 빨라요. 예, 이제 선봉대 기준이 이제 음력 날짜예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12월 9일 새벽 압록강 북쪽 20리 약 7.8km 지점에 불연성에 일단 청나라군이 도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틀 후죠. 11일 날 새벽 안주성에 도착하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주성에 도착했다는 건 460리, 180km 거리를 이틀 만에 주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다시 이틀 후죠. 13일 날 저녁 순하나까지 잠시만요. 네, 안주성에 도착했다고만 했잖아요. 네, 안주성이 저희가 방비를 굉장히 철저히 하게 기울였던 하는. 그 성 맞죠? 그렇죠. 네. 저보다 바이패스 작전이죠. 아 넘어가 버립니까? 예, 바이패스 작전. 넘어가시죠. 그다음에 12월 13일 저녁 순안까지 남하를 하게 되고요. 다음 날인 14일 아침에 봉산에 도착합니다. 다시 말해서 안주에서 개성까지 600리 길이거든요. 235km를 진군하는데 만 사흘을 넘지 않았습니다. 하루 평균 200리, 약 78km를 진군한 거죠.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격전을 했던 독일군 롬멜의 기갑 부대가 프랑스를 침공했을 때 하루에 70km도 채 못 갔습니다. 그 빨리 갔던 롬멜 군대. 롬멜보다 빠른 거예요? 탱크 타고 전격전한 롬멜보다 빨리 온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와, 막기가 힘들긴 하겠다. 근데 지금 이 상태라면 3일 안에 수도에 도착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청군의 모든 부대가 한꺼번에 움직인 게 아니라 1차 부대, 2차 부대가 각계 시차를 가지고 탁탁탁탁 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 허준 씨가 잠깐 짚기도 했는데 네. 그래도 안주에도 조선의 부대가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성 안에 안주하고 계셨고
그냥 지나쳐서 그냥 지나가시죠. 왜냐하면 정묘호란 때 이미 우리의 작전을 다 노출했기 때문에 그걸 알고 강화도로 가는 길을 끊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전에 그 막 재정비를 했다고 했을 때 아니 분명히 이건 지난번하고 똑같은데라고 했던 이유가 지나가면 어떡할 건데라는 그렇죠. 맞아, 얘기를 바로 하잖아요. 그겁니다. 지나가면 어떡할까? 이게 사실 제일 치명적인 건데 한 번 전쟁을 해서 우리의 작전이 노출됐으면 보완책을 세워야 되는데 네. 그거를 더 튼튼하게 하자에만 신경을 쓴 거지. 큰 이- 틀은 그대로 그렇죠. 두고. 이 길을 못 지나가게 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제가 중간에 생략했지만 설마 이렇게까지 빨리 오겠냐. 그러니까 당시 기병 이동 속도를 조금 계산을 잘못한 것도 있고 또 정확히 계산했는데 항상 A안, B안 있으면 마음에 드는 안을 고르거든요. 보고 싶은 거를 보는 건데. 그리고 이제 얘들은 공성전 못 하지 않냐. 바이패스를 해도 설마 요 정도까지밖에 못 오겠지. 그래서 안주를 중시했던 것 같아요. 패싱 작전에도 안주쯤 오면 스톱해야 될 것이다. 서울까지 어떻게 논스톱으로 오느냐. 우리 기준의 생각을 아, 하니까 그러니까 맞죠. 여기서 다시 한번 나는 교수님의 명언 내 수준에서 판단하지 마. 내 수준의 판단. 또 나오는 거죠. 근데 사실 저 수준은 세계적인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그 너무 이후에 그렇죠. 수백 년 뒤에 롬멜보다 빨리 올 거라고는 사실은 그렇죠. 정말 상상하기 힘들긴 근데 할 것 좀 같아요. 바보 같은 질문일 수 있는데 그러면 뒤늦게라도 나와서 이 뒤에라도 어떻게 그럴 하시면- 그러니까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네. 지금 저 의주에서부터 저기 밑에 지금 한양 근처까지 오는데 개성까지 오는데 며칠 안 걸렸잖아요. 이틀. 그러니까 이건 자기가 상상할 수 있는 스피드의 개념을 뛰어넘은 상태죠. 그리고 그 뒤에 그거 쫓아가려고 하면 지금 홍타이지 부대가 또 온다니까. 그렇지. 홍타이즈까지가 아니고 처음 넘어왔던 부대도 선발대만 보냈고 정말 초강행군을 해서 보냈고 그 처음 선발대에 본진들이 와서 또 하나하나 성을 묶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바본가. 이 최선발대가 강화도 길 끊으러 오는 그렇죠. 선발대. 그래서 하여간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거듭 말하지만 한 번 쓴 전략에 안주했던 게 큰 잘못이에요. 그래서 12월 13일 날 처음 보고를 받거든. 13일이면 이미 벌써 순안까지 와 있을 때예요. 그렇죠. 그래서 첫날은 그래도 좀 여유가 있었어요. 야 이거 어떡합니까? 피난 대책 세워야죠. 허허 벌써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전쟁 준비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 날 14일이니까 벌써 송도 개성을 지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당장 일단 왕비하고 이제 가족들은 먼저 강화로 보내자. 그 팀은 그래도 정묘호란 때보다 빨라. 준비가 좀 돼 있어갖고 그 팀은 먼저 강화도로 갔고 왕이 떠나려고 하니까 이미 수색 서울 홍제원까지 들어왔. 홍제원이에요. 아 홍제까지. 네. 그러면 진짜 바로 턱 앞이야 그냥. 네, 그래서 나루까지 왔다든가 하여간 아니 그 길을 막았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남한산성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와, 무시무시하다 정말. 진짜. 어떻게 저렇게 빠르지? 그러니까 저것도 그런 거죠. 말 막 몇 마리를 끌고 가서 이 말 타다가 다시 옮겨 타서 이 말 타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부대를 보내는 거예요. 어차피 조선군은 방어를 할 때 산성 위주의 방어를 할 테니까 길까지 나와서 우리를 막지 않을 거다. 길은 뚱 뻘려 있으니까 쟤네가 상상하지 못하는 스피드로 축차적으로 가면 시간차로 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얘들이 전격전으로 정말 의주에서 서울까지 5일 만에 오는데 네. 거듭 말하지만 청은 이미 조선 침공하려고 준비를 내내 하고 있었던 네. 거예요. 그래서 주로 그때 사신으로 왔던 사람이 용골대와 마부대인데 용골대는 나중에도 맹활약을 하지만 거의 사령관급의 장군이고 마부대는 선봉부대 내려왔던 삼국지나 하면 조자룡 같은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홍제원에 왔던 선봉부대장이 마부대예요. 네. 얘들이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요. 심지어는 한 번은 선물 준다고 말하고 낙타를 끌고 온 적이 있어요. 이거 왜 끌고 왔겠어? 얘네들이 다닐 만한 길이라든가 도로 사정을 다 보는 거예요. 특히 이 낙타가 이게 중요한데 우리가 전쟁 얘기하면 늘 보급 하잖아요. 사실 길은 안 걸어봐 모르거든. 말도 끌고 가봐야 돼. 얘들은 정밀하게 계산한 거야. 근데 많은 분들이 낙타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몇 가지 있어. 낙타요? 예. 낙타는 침을 뱉는다. 보통 낙타 침 뱉어요. 보통 우리가 낙타가 더운 지방에서만 잘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그렇다. 낙타는 이렇게 해서 짐을 실기에 그건 쌍봉 낙타고. 기자님 말이 맞아. 낙타가 더운 따뜻한 지방에 나라? 있는 줄 아는데 네. 실제로는 몽고가 영하 40도까지 내려가요. 맞아요. 예전에 저 무슨 다큐멘터리 보는데 하얗게 아무것도 없는 이 눈 벌판에서 낙타 타고 다니더라고요. 대부분의 낙타는 대부분의 기후에 적응이 뛰어납니다. 아. 그다음에 그 대단히 거친 음식에서도
잘 살아남고 그래요. 그럼 또 다른 오해는 뭐예요? 낙타 느리다? 기자, 정확해요. 아. 빨라요. 훨씬 빨라요. 어. 그리고 뭐 특히 어떤데 눈밭에서 오히려 눈이나 모래에서는 말이 느려요. 아 그래요? 근데 낙타는 말발굽의 그러니까 발굽이 예. 훨씬 넓대요. 그래서 그래서 털 훨씬, 같은 것도 예. 있고. 아 많이 안 예, 빠지는 그래서 거. 그 접지력이 좋아서 그 마찰이. 모래나 눈에서 훨씬 잘 기동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 홍타이 주군에도 낙타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낙타가 되게 중요하다니까 얘들이 그 정도로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고. 어. 또 하나 대단히 중요한 게 있어요. 낙타에서. 낙타는 물을 안 먹어도 산다. 물 안 먹고만 오래 버티잖아. 많은 분들이 이게 신경 안 써서 그래. 말보다 훨씬 커요. 네. 그래서 짐을 수송할 때 네. 방금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 저기 거친 데를 접지력도 네. 중요하지만 말이 5톤 트럭이라면 낙타가 15톤 트럭이에요. 사실은 말보다 낙타가 있어야 진짜 중장비나 짐을 제대로 수송할 수 있어요. 엄청 중요해요. 수송부대에 아주 용이하겠네요. 그렇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낙타까지 끌고 오면서 준비 다 해놨다고 해야 돼요. 역시 더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말만 번갈아 타고 뛰어와도 저 속도라면 와 말도 안 돼 너무 빨라라고 하는데 낙타까지 끌고 오는데 그 정도 걸린 거야? 그래서 이때도 뭐 설이 있는데 쟤들도 알긴 알지 엄청나게 빨리 왔으니까 지쳤을 거 아니냐. 정예병 우리 도간병 한 500명 내보내서 이제 언덕에서 활로 쏘자. 총이죠. 총으로. 총으로 쏘고 그러면 길을 뚫고 가자. 그러니까 그래도 그게 위험하지 않냐. 그래서 작전을 바꿔서 최명길이 가서 회담을 하는 동안에 이제 적을 늦추고 빠져서 남한산성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근데 이걸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가지고 그때 공격했으면 뚫을 수 그렇죠, 있었는데 그렇죠, 없었는데 이건 그렇죠.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회담 내용은 아 그건 그냥 시간 끊어 왜 시간 안 돼? 끄는 뭐 어쩌저쩌. 아, 그러면서 이제 남한산성이 새벽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원래 모든 작전이 강화도로 들어가는 네. 거였어. 강화도로 들어가면 군량 공급이 되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명령이 쉽게 전달이 돼요. 배를 통해서 바다로 도니까. 그러면 강화도가 사령부가 되고 전국에서 군대를 모아서 이제 싸운다 이거였는데 남한산성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길이 다 끊겨버린 막혔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령부가 없어진 거야. 그리고 더 나쁜 게 강화도에 있으면은 여기가 이제 수군으로 보호하면 원래 작전이 그렇다는 거예요. 강화도가 안전했느냐는 또 별개 문제예요. 그건 네. 옛날 얘기니까. 그래서 하여간 몽고 때 생각해서 강화도가 사령부가 돼서 군대를 전술적으로 움직이는 작전이었는데 남한산성으로 들어가 보더니 또 사건이 터진 거예요. 전쟁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작전이 노출되면 안 된다. 이 벌써 당했잖아. 남한산성으로 들어가니까 팔도에 있는 군대가 전부 남한산성을 지켜라. 그러니까 군대의 목표와 가는 길이 뻔해지면 상대가 자신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싸울 수 있게 돼요. 그렇겠네요. 이게 군대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뭐 전략을 속인다 하는 거는 속여서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자기한테 유리한 장소에서 싸우는 걸 위해서 그런 거거든. 적을 원하는 곳에 끌어내 싸워야지. 프리드리도 그 말했잖아. 네. 그 천하의 프리드리도 원치 않는 곳에 싸우면 맨날 깨지잖아. 그러면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됐으면 남한산성 쪽으로 모여야 되는 조선군들도 뻔히 알잖아요. 가기를 주저하는 군대도 있을 거예요. 분명. 저기 가면 100% 적과 싸운다. 왜냐하면 무조건 왕을 구하러 가야 되는데 어차피 저기 집결이 된다라고 가는 군대도 있었겠지만 가봤자 어차피 그렇게 되면 깨지니까 그냥 있을까라는 군대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하여간 가긴 가요. 조선은 또 그 경망은 아니야. 가긴 가. 근데 문제는 만약에 그렇지 않아 강화도에 있었다면 함경도가 의주로 가서 평안도 군대하고 합세해서 후방을 끊을 수도 있고 들어온 군대가 어쨌든 3만 정도니까 전국을 지배할 군대는 아니잖아요. 네. 그다음 뭐 영남 군대, 호남 군대가 합쳐서 밀어서 샌드위치 작전할 수도 그렇지. 있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작전이 되는데 이제는 모든 군대가 산성에서 나와서 남한 산성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그 상황에 또 여지껏 상황을 보면 홍타이지 군대 같은 경우가 이 주변 방어나 노출하는 작전을 보내는 그 내용을 전부 다 차단하는데 아주 특화돼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우리가 너무 지금 자꾸 조선군이 엉망인 것처럼 하는데 원래 자신감이 있었던 게 우리가 총포는 셌거든요. 네. 그 야전에서 약했을 뿐이지 네. 성의 고정진지를 지키는 데는 정말 특화된 군대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 싸우게 되면 3만 명 군대 갖고 산성을 몇 개나 함락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뭔가 하여간 되든 안 됐든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남한산성에 들어가 있으니까 팔도병이 전부 나와서 야전에서 싸워야 된단 말이죠. 뭐 싸울 때 다 언덕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거점을 성에서 지키는 거하고 저기를 가기 위해서 돌파하는 건 다른 문제잖아. 다르죠. 결국 가장 유리한 데서 싸우지 못하는 이거 전제도 정말 중요한 겁니다. 조선도 알아요. 남한산성이 들어오면 이게 지금 모든 전략이 깨진다는 걸. 그래서 어떻게든지 인조를 강화도로 보내려고 합니다. 보내야지. 그래서 이제 뭐 몇 가지 얘가 나와요. 새벽에 탈출합시다. 음. 남쪽으로 돌아서. 그래서 이제 가려고 했는데 남한산성 내려오는데 벌써 눈이 내리고 얼어갖고 뭐 인조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나 못 걸어 그래서 다시 돌아왔다. 뭐라고요? 진짜로요? 기병이 오는데 말 타고 가야 되잖아요. 걸어서 가면 강화도까지 며칠 걸려. 아, 잡히니까. 그럼. 그러니까 말 타고 돌파를 해야 되는데 인조도 말도 잘 타고 그랬어요. 네네. 근데 얼어갖고 말을 탈 수가 없다. 걔네들은 어떻게 얼음데 이렇게 말을 잘 타고 와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뭐 변장을 하고 영남으로 탈출하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또 인조가 그건 못한다. 여기 왕으로서. 사족들이 나를 따라왔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버리고 그냥 가겠냐. 아. 꼭 그래서 이제 안 갑니다. 그래서 네. 가자 했는데 안 가요. 근데 정말 그런 건지 그 왕이 10명 데리고 탈출했다가 무슨 변을 당할지 몰라서 더 위험할 걸 그거. 만약에 잡히면 진짜로 예, 순환을 무서워서 당할 수 안 있어요. 갔다는 내 생각엔 게. 무서워서 안 간 것 같아. 참 근데 정말 굴욕적인 대표적인 외교적 사건이 바로 이 남한산성 이 일이잖아요. 그렇죠. 16일에 청군의 선봉대가 남한산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12월 9일부터 왔잖아요. 네.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일주일도 안 돼서 남한산성이 포위됐다. 예, 와. 이게 제가 지금 좀 대단히 지금 허탈한 웃음이 나올 정도인데, 그리고 곧이어 홍타이지의 부대도 남한산성에 등장을 합니다. 아이고야. 그래서 여기 인조실록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청나라 황제가 모든 군사를 모아 탄천에 진을 쳤는데 30만 명이라고 하였다. 황산을 펴고 성의 동쪽 망월병에 올라 성안을 내려다보았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듯이 인조는 완전히 도간에 든 쥐가 된 거고 더 이상 조선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잠실 옆에 탄천이 있었는데 그 탄천이에요? 네, 지금 그럴 탄천 거예요. 있잖아요. 그 제가 잠실 살았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 이 인조가 남한산성 안에서 한 말이 있다면서요. 네, 통곡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울어요? 울면서 예. 저라도 그랬겠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솔직한 마음 같아요. 300년 동안 온갖 정성을 다해 중국을 섬겼고 받은 은혜도 매우 많은데 하루아침에 원수인 오랑캐의 신첩이 되려 하니 어찌 애통하지 않겠는가. 윤기가 사라진 때를 당하여 다행히 당시 절개를 지키던 재현과 함께 반정의 거사를 일으켜 임금의 자리에 있으면서 임금의 일을 행한 지 벌써 14년인데 끝내 겨냥과 금수와 같은 결과가 될 줄이야 어찌 생각이나 했겠는가. 그러나 경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내가 변변찮고 형편없어 오늘과 같은 지경에 이르게 한 것이다. 울면서도 답답한 얘기 하셨네.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내 부모가 내 가족이 답답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 한탄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 속상하잖아요. 그럼요. 너무 속상하네 진짜. 근데 이때도 지금 청나라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청나라의 그 전략적 구도를 파악을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때도 왜 쳐들어왔는지를 몰라. 그래서 나중에까지도 뭐냐면 우리가 너무 척화척화하느라고 쟤들 비위를 거슬려 가지고 열받아서 쳐들어왔다 이런 설이 이제 뭐 현재까지도 일부 이렇게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뭐 그것도 틀려 모든 설은 가능하니까. 근데 반쯤은 쳐들어온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자꾸 치자라고 한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 우리가 치려고 한 적은 없어. 아니 거기 경문도 보냈다면서요? 우리 너희 말 안 듣겠다. 난 너희 말 안 그게 듣겠다. 그거죠. 저도 그게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아니 예를 들면 이거잖아요. 지나가던 어떤 형이 야 100원짜리 좀 있냐? 좀 줘봐 그러더니 돈을 주느니 차라리 목숨을 걸겠다 이거 싸우자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 싸우자고 해도 그 저기 주객이 다르잖아. 한쪽은 범죄자고 한쪽은 피해자고. 하늘이 아신다 이건 우린 피해자야. 피해자. 아 너희들은 범죄자다. 너희는 범죄자지. 우리는 아. 피해자. 그러니까 조선은 어떤 나라입니까? 도학의 나라 아닙니까? 도를 거스르는 너희들은 우리가 오랑캐를 수밖에 네. 볼 수 없다 이거죠. 아 예. 그래서 아무튼- 조선이 그 이후로도 오래 갔죠. 예. 중요한 거는 여기서 초전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건 왜 쳐들어왔는지를 정확히 모르고 네. 우리를 패러 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장기 주둔도 안 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냥 욱해서 쳐들어왔다라는 심지어 그렇게 아.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분은 막 반성을 해요. 그냥
명나라 사신 호텔에 재울 걸. 애초에 엉뚱한 상상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막 얘기가 그리고 얘가 만들어져. 우리가 워낙 도가 강하다 보니 그 사신들 왔을 때 좀 그 변방에 있는 장수들이 좀 이렇게 달람 주고 그 당면날이 그 달람 주고 그러지. 그 한마디로 이거 아닙니까? 야 그때 비만 조금 잘 맞췄으면 우리 이런 험한 꼴 안 당했다 이거 아니에요? 뭘 그냥 뭐 왜 왔냐면 이렇게 찬데서 재우고 뭐 별소리 다 있더라고. 뭐 불도 안 떼주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건 좀 뒤에 좀 이렇게 그쵸. 만들어진 얘기인데 아무튼 당시에는 중요한 게 왜 왔는지 정확히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명길이 회담할 때 얘들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너희 정복할 마음 없어. 대신 화친만 하자. 네. 니네가 이제 우리 척화로 도니까 그렇게 쳐들어왔다 이랬거든요. 네. 그 최명길이 와서 얘들 진짜 같은데요.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또 그 얘기 나오지만 당시는 청나라가 대놓고 약탈을 안 했어요. 물론 이게 기록에 보면 나중에 또 별 얘기 다 나오는데 그건 좀 과장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약탈이 없었겠어? 그건 아니지. 근데 네. 당시 이제 조선 쪽 정부 기록에도 풀어서 약탈하는 거. 마음껏 털어라. 이건 안 하고 군기가 엄정했다는 거예요. 병력도 적고 전략 목표가 분명한데 약탈해서 뭐 이렇게 가족 챙기고 그러면 군대가 행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군기가 엄정한 거는 맞거든. 그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최명길이 보고 얘들이 좀 아무래도 뭔가 조선하고는 정복하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세자를 인질로 보내라고 합니다. 지난번 니네가 속였잖냐 이렇게 되니까 인조가 여기서 확 돌아요. 왜 돌아요? 너는 너무 순진해. 쟤들이 기껏 화친하다고 여기까지 왔겠냐. 청명울한테도 그랬잖아요. 그건 그때 얘기고. 예? 그래서 최명길은 너무 순진해 하고 이제 돌려요. 근데 이제 진짜 문제는 세자를 보내라고 하니까 인조가 이제 확 이건 그렇죠. 무슨 뜻인지 모르시죠. 네. 세자를 보내라고 하니까 인조가 확 열받아. 이건 음모다. 세자를 말로 죽이면? 세자를 보내면 네. 자기를 내쫓고 세자를 왕으로 세우면 그야말로 종주국이 되잖아. 아, 예를 들면 다른 왕족이 인질로 가면은 너희가 말 안 들으면 왕족을 죽이겠지. 근데 왕 입장에서야 왕족 죽는 건 눈도 까딱하네. 그렇죠. 그래서 자기도 죽이는데. 나중에 세자가 돌아왔을 때 바로 제끼나요? 근데 세자를 데려가면 달라. 세자를 데려가면 걔를 죽일 필요가 없어. 왕을 죽이고 세자를 왕으로 세우는 게 저쪽 입장에서 100배 낫거든. 그러니까 이 세자 보내는 것에 대해서 인조가 노이로제요. 그러면 인조를 인질로 잡아가면 어떨까요? 왕을 인질로 잡아가고 그게 그거지 뭐야. 근거니 청나라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면 세자는 더 분노하겠지. 아버지를 잡아간 나라니까. 컨트롤 안 되는 건 똑같아. 그러니까 세자를 보내라 그러니까 이거는 외통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조도 이 대책 없는 척화론이라는 걸 알지만 자꾸 척화론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게 화친해서 세자를 보내면 자기가 끝이거든. 여기서부터는 이제 대놓고 척화론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인조가. 근데 뭐 그래요. 답답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척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싸워야 되는데 남한산성이 정말 지키고 싸우기 위해 만들어진 산성이잖아요. 지형도 네. 안 좋고 굉장히 험준해요. 얼마 전에 갔다 오셨지만 저도 가보면 엄청 험준하고 방어하기에 좋거든요. 당시 사람들 그러더라고. 이거 싸워서 이기면 되는 천의 요새 아니냐? 네. 버티자 이렇게 하면. 싸워서 이기면 네, 되잖아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남한산성에서 이제 수성전이 시작이 되죠. 이제 인조의 전략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아 전략이 있었군요. 남한산성에서 이제 농성을 하는 동안에 네. 네. 전국의 군대가 여기서 집결을 해서 청군을 이제 격파한다. 안 되는데? 아니야. 처음에 이건 우리가 지금 결과를 알아서 그렇지. 처음에는 상당히 가능성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남한산성 이게 새로 지은 거잖아요. 네네. 물론 그전 성이 있었지만 그 호란을 대비해서 정묘란 때부터 이게 남한산성 최강의 요새로 네. 만들어놨고 군량과 화약도 많이 비축해놨고 그리고 이제 군대는 좀 끌고 들어왔기 때문에 만 몇천 명의 군대가 있었고 군량도 한 5, 60일 군량이 있었다고요. 그 정도면은 팔도에서 병력이 오는데 며칠이나 걸리겠어. 근데 이 안에서 수성을 할 수는 있지만 오는 부대는 요격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일단 그것까지는 생각 안 했죠. 올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럼 이긴다. 그리고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군대는 그렇게 많아 보이지 그렇죠. 않았었으니까. 심지어 3천 명이라고 믿었어요 인조는. 3천 명이요? 나무가 많으니까 잘 안 보였나? 그 정확한 지적인데 보니까 안 보이는 거야. 근데 남한산성에서 진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숲이 엄청 우거져 있어요. 그리고 잘 안 보여. 이 숲에서 청군의 기병이 제대로 기동할 수 없을 거라고 판단도 또 했었어요. 대신 우리 총도 안 맞을 것 같아. 나무가 너무 많아.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올라가서 보고는
청나라 군대가 안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내내 병력이 소규모라고 믿었어요. 아. 그래서 진짜로 기록에 인조는 3,000명밖에 안 될 거라고 그랬어요. 다만 저놈들이 워낙 세니까 우리 10,000명 갖고 나가서 싸우면 진다. 아. 옛날 사루의 패전도 있고. 네, 네. 그런데 근황군이 오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유가 희한하잖아. 밖에서 보니까 안에서 보니까 안 보인다. 그럼 어느 나라 군대가 저기 벌판에 사열해서 우리 몇 명입니다. 그 평소에다 그러지. 이미 산성에 들어가서 포위를 했는데 어느 나라 군대가 저기 눈에 보이게 있겠냐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로서는 또 좀 안 좋았던 게 그 어떤 때보다 매서운 겨울이었었다는 기억이 있어요. 그때가. 그리고 이제 음력 12월 중순이면은 양력으로는 완전 가장 추워. 그렇죠. 가장 추울 때죠. 1월이니까요. 반면에 이제 홍타이지의 전략은 뭐였냐면은 조선과 명의 완벽한 단절입니다. 아, 육로가 됐든 해로가 됐든. 아. 그래서 이제 나중에 홍타이지의 본대까지 오지 않습니까? 네네. 총 병력이 한 12만 정도 됐었어요. 굉장히 많이 네. 왔구나. 그 끝까지 남한산성을 지키면 이 추운 1월에 한 달만 버티면 물러가지 않을까요? 사실 그 안에 실질적으로 군량이 한 2달분은 있었어요. 오, 그다음에 병력은 한 13,800. 버틸만 하겠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버틸만 할 수도 네. 있겠죠. 네. 근데 지금 우리가 봐서 버틸만 할 수 있는 거와 당시 그 상황에서 어떤 심리 상태에 있냐, 특히 리더가 아. 어떤 심리 상태에 있는 리더가 아. 그 상황에 있느냐. 그건 확실했어. 자신감 충만. 할 수 있다. 아 그래요. 아니 자신감이라기보다 의지 충만. 할 수 됐네.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일단 요 상태로 버티면 되잖아요. 네. 그럼 홍타이지 부대는 어떻게 전략을 구축했어요? 그래서 사실 홍타이지가 오는 건 1월 이후거든요. 네. 그러니까 12월 15일부터 이제 남한산성 수성전이 시작되는데 원칙이 딱 있었어요. 대군을 끌고 나가서 결전을 하면 우린 진다. 네. 뭐 그 기록에도 있더라고. 이게 보니까 도저히 이게 군대 훈련이 움직이는 건 상대가 안 된다. 그러지 말자. 그러나 총 쏘고 수성하는 건 잘할 수 있다. 어. 그리고 수성만 하지 말고 나가서 쳐야 된다. 어. 그래서 이제 처음엔 좀 겁먹은 걸 나가. 그래서 이제 뭐 50명, 100명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전을 시켜요. 어. 출전을 시켰더니 되게 조선군의 실력이 나오는 거야 이게. 잘 싸웠나요? 의외로 잘 싸우는 거예요. 오. 왜냐하면 청군이 몇 명 된다고 해도 남한산이 굉장히 넓잖아요. 네.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게 문제야. 이게. 음. 너무 이게 많으니까 한국 전쟁 때도 아무리 깔아도 중공군이 다 뚫고 들어오는 게 이게 요소요소를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막다 네. 보면 소부대로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치고 나가면 충분히 몇십 명 정도 깰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청군은 조선군이 습격하면 뒤로 빠져서 끌어내서 집결해서 공격하려고 그랬는데 조선군이 거기 안 넘어갔죠. 이야. 그러니까 탁 나가서 밀어내고 탁 나가서 밀어내고 하면서 제법 성과를 올려. 이거 10명씩 1000번만 나가서 이기면은 되는 거야. 10명씩. 10명씩 1000번만 잡으면 돼. 저 계산도 했겠네.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한번 인조가 나름 그동안 하나도 한 게 없었잖아요. 나름 여기서는 좀 많은 액션을 취하세요. 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리더로서 뭐 성벽 보수한데 가보기도 하고 병사도 손잡고 이렇게 위로도 해주고 뭐 이런데 괜찮은가? 예, 그렇죠. 근데 눈물 흘리면서 배야 지키겠사옵니다. 안 하던 사람이가 하니까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게 너무 과하게 과했구나. 뭐 했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사소한 것까지 간섭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도 안 했으니까 미안하겠죠 사람이. 그러니까 너무 막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예, 했구나. 그래서 특히 전투하는 거는 그냥 지휘관한테 맡겨야 되는데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참여를 하셔서 그다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인조반정의 개국 공신 1등 공신이었던 김유가 이제 당시 거의 요즘 하면 총사령관급이었는데 인조가 이제 물어봐요. 또 이 상황에서는 내 단점이 뭐냐?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너무 좀 세세한 데 간섭하십니다. 좀 믿고 맡기십시오. 그래요. 알았다. 그게 되나 천성이. 알았다. 근데 근데 보면 본인도 노력은 한 것 같아. 그렇죠. 노력은 했는데 천성이 어디 가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제가 아까 그랬었잖아요. 지금 13,800만 가지고 남한산성이 있었을 때 리더의 심리 상태가 그렇죠. 어땠을까? 물론 이 정도면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시간이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특히 일주일이 깨지면 깨질수록 아마 불안했을 거예요. 훨씬.
불안, 그러니까 다르지. 이건 사소한 데까지 간섭을 했다는 건 불안감이 그만큼 컸다는 얘기예요. 그럼요. 그런데 또 뭐 어쨌든 또 성공한 케이스도 있으니까 일단 다들 안 나가려고 그랬어요. 지키기만 하자. 근데 인조가 너희들이 대장이냐 이게 뭐하는 짓이냐 나가라. 그렇다고 대구는 아니고 네. 나가서 기습 공격하게 한 건 나름 또 인조가 한 건데 그래서 이제 조금씩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나중에 이런 말도 해요. 이설하는 장군이 특히 좀 강경론자였는데 쟤들이 우리 보고 마녀자 같다고 비웃었 때문에 봐라. 나 이게 한두 번 하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할만하네. 잘하는 애들 생기고 그리고 또 가끔 용사들이 나와 네. 화살을 몇 발을 맞았는데도 뭐 싸워서 적군을 죽였다 막 이렇게 되니까 봐라 우리 아녀자 같다 그러더니 하니까 애들 달라지지 않냐 저런 용사도 나오고 며칠 전투했더니 애들이 처음엔 빌빌했는데 지금은 완전 발걸음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거죠. 그들은 이제 전사로 거듭 태어났다. 아 그렇죠 그렇죠. 내 덕분에. 그래서 이제 12월 말쯤 되니까 막 이제 확신이 막 생겨요. 아무리 늦어도 1월이면 이제 군항공이 다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 네. 그리고 이제 살 주변에서 조금씩 왔다는 뭐 정보도 들렸어요. 계속 이제 소규모 기습전을 거의 매일 하다시피 했거든. 하면서 애들의 사기와 전투 능력 올라갔다. 아직 식량은 한 달치 정도 더 있다. 남아 있다. 전국에서 이제 왔다. 왔다. 할 수 있어. 적군 3,000명도 안 돼. 이야 이제 해줄 수 있어. 아직도 3천으로 알고 있구나. 그런데 1월 1일 날 청태종이 탄천에 도착했죠. 도착을 했군요. 죄송합니다. 또 군대가 참고를 왔- 끼웠는데. 다음 이야기.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는 청군. 마침내 홍타이지 부대까지 도착하고 강화로 피하지 못한 인조는 남한산성에서 청나라 군대와의 일전을 준비하는데 과연 조선군은 남한산성을 지켜내고 청군을 몰아낼 수 있을까? 운명의 남한산성 수송전. 동원된 병력이 감사와 병마사의 지휘 아래 이제 남한산성으로 옵니다. 막상 군대 오다 보니까 명령 차이가 잘 안 맞는 거예요. 함경도 군이랑 황해도 군이 만나면 누가 지휘하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전투도 물론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아마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쌍용 전투라고. 기병 300명한테 조송은 4만 명이 쓸려 나갔다. 그래서 뭐 최악의 전투다 이렇게 하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연료실 기술에 있는 내용을 알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쌍용 전투가 대패라고 아마 인식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약간 패전이 되고 나면요 마녀가 수도 없이 나와요. 쟤 때문이야, 쟤 때문이야.